막마로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을 거세게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범죄 수사 인력도 편성하면서 특수강간 혐의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고 월북 독립운동가에게 서원을 개방하면 통일에 도움된다는 내용을 담아 서운 수순을 밟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 축구 경기장에서 보궐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해당 구단은 제재와 설명에도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출시되는 5G 스마트폰 가격을 따져보니 LTE 단말기보다 최고 20만 원 더 비싸고 요금제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개각 명단 전원을 제1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평가하는 이번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 문제는 따져본 적도 없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이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방식으로 낙마했는데 강대강 전국의 대치 국면은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조남매가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야당의 조국과 조현욱 수석의 사퇴 요구가 잇따랐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걸러낼 것은 다 걸러냈으니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도 좀 들고. 윤 수석은 또 민정과 인사 쪽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조동호 전 후보자 아들의 포르쉐 차량 논란에 대해서도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탔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벤츠와 포르쉐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였겠냐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검증 부실을 인정했고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서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청와대도 어제까지 국민 눈높이를 못 맞췄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하루 만에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러면 이번 주말쯤 나머지 5명의 장관 임명은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현철, 박영선 두 후보자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인사 문제에는 침묵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재송부 요청이 들어오면 인사청문회법상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김현철 지키기를 그만하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후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꼬리 자르기입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예고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은 황제 진료 의혹과 국회 위증 논란 등에 휩싸인 박영선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앞서 조국 수석 책임론에서도 보셨듯이 왜 이렇게 청와대 인사검증이 허술한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 부대변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과거 정부와 달리 정보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속이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이겠죠.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취재가 검증의 완결이라는 국민소통수석의 어제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변명에만 급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세평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국정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의 설명도 비슷합니다. 과거 정부처럼 저희들이 정보기관을 활용한다든지 한다면은 다른 현재로서 독특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미 개선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사전 질문서에 질문 항목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50대가 젊었을 때는 투기와 위장 전입이 통상적이었다는 말로 후보자들을 옹호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조수석의 사퇴를 거론하는 배경엔 검찰 개혁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조수석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훈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비롯해 해방 후 좌익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고 토론회가 김원봉, 서훈을 위해 기획된 토론회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원봉 서훈을 검토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독립기념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서훈 필요 주장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주대 이현환 교수는 남한 정부에서라도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의 상훈 보훈을 개방하면 통일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봉의 월북이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원봉의 북행은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강박된 잔류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통합적 관점에서 재평가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월북 독립운동가 서훈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인물보다도 훨씬 이적 행위를 안 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탑다운처럼 김원봉 이래버리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서훈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 토론회라고 반발했습니다. 6.25의 어떤 그런 피해로부터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유공자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당초 비공개로 예정됐지만 김원봉 서훈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작년 9월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군사합의서에 서명하고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6.25 전사자 유해를 함께 발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발굴단 구성을 마치고 북한에 통보까지 했는데 북한 측이 응답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서 결국 오늘 우리 단독으로 유해 발굴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을 위한 작업을 오늘부터 단독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지뢰를 제거하고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만들었던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우리 군은 남북 합의에 따라 발굴단 구성을 마친 뒤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한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한인 4월 1일을 넘기며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첫 위반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호응일 경우 즉각 남북 공동 발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달 가까이 기다렸던 우리 군은 결국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추가 지뢰 제거와 기본적인 땅 파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긴장 완화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합의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하고 군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큰 이행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공동 유해 발굴에 이어 예정돼 있던 JSA 비무장화, 한강하고 민간 선박 자유항행 등 다른 합의 이행에도 응하지 않을지 관심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했던 자유조선이 이번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의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 만들겠다며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자유조선이 사흘 만에 홈페이지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을 향해 정치범 수용소 해체, 탈북민 북송 중단과 개혁 개방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스페인 대사관 사건을 언급하자 2차 행동을 예고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겁니다. 수치를 주겠다는 것은 신의주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타격을 가해서 폭발시키든가 또 드론을 이용해서 자유조선은 또 한국 내 탈북민 누구와도 연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내 일부 북한 인권단체 측이 자유조선 측과 접촉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스페인을 압박해 자유조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작년 초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이 살해가 아닌 상해죄를 선고받아 다음 달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명의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은 3주 전에 이미 석방된 바가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김정남을 살해한 사람은 사라지고 김정남 암살 사건 역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화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오는 도안티 흐엉. 취재진에게 웃으며 심정을 밝힙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습니다. 흐엉은 즉각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ất là hy vọng một tháng nữa thả, rất là vui. Cảm ơn tất cả và các phóng viên và luật sư nhà báo. 흐엉의 변호인은 흐엉이 감형을 받아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석방된 지 3주 만입니다. Doan Thi Huong is a victim in this case, like Indonesian citizen Siti Aisyah. 2017년 2월 시티와 흐엉에게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주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흐엉이 풀려나게 되면 암살 배후를 밝히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창원의 축구장에 들어가서 유세를 한 것과 관련해서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의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데 경남FC 측은 자유한국당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과 대구가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전 추가 시간. 경남 백이종이 짜릿한 극장골로 기어이 승부를 뒤집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경남은 연맹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발단은 경기 시작 30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 찍었어요. 이재환!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기장 밖은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로 북적였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의 관중석 진입이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서의 선거 유세는 엄연히 금지됐지만 큼지막한 기호 2번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은 두 사람은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 등 10여 분을 머물렀습니다. 당시 이를 만류했던 경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경기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우긴 거죠. 네,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도 끊지 않았습니다. 옷이라도 벗어달라는 요청에 황 대표는 탈의를 했지만 강 후보는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입장 전에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며 재차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남은 도의적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피해를 떠안게 생겼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서 사전에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세를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유세는 자유한국당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축구 구단이 징계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연맹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와 프로연맹의 정관을 보면요,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예. 특히 선거운동은 따로 지침까지 있을 정도로 더 엄격합니다. 이 경기장 외부에서의 선거운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 또 기호 등이 적힌 의상을 입는 것은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구단이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하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 구단 측에 주는 징벌도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이 10점 이상의 승점이 감점되거나 이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과 경고 등의 벌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구단만 징계할 뿐 자유한국당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남 선관위는 이 선거법 106조 2항에 따라서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이 조항의 벌칙 규정은 없어서 이 형사법적인 처벌은 하지 않고 행정 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이 선거법 106조 조항만 보더라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국당이 창원 축구센터에서의 유세를 질의했을 뿐 경기장 안에서 하겠다 이런 질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법조항도요, 이 경기장 안에 있는 관중들은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인 만큼 이 법에서 규정한 선거법이 보장하는 유세 장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오늘 창원의 농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늘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유세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경기장 밖에서 했죠. 따라서 앞서 한국당과 같은 선거법의 저촉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영국 후보의 경우 내일 경기장에서 유세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경남FC 유세 논란이 일자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예, 뭐 법적 책임은 좀 더 따져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이런 책임 유무를 떠나서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유세하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이 오늘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1차와 2차 수사 기록을 모두 보고 있다고 했는데 성범죄 혐의를 수사할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도착한 여환섭 수사단장.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소시효 문제 등을 포함해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관련 기록의 검토. 여 단장은 1, 2차 기본 수사 기록만 1000쪽 분량 책 130권이 넘는다면서
선입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단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권고된 뇌물 사건과 당시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윤중천 씨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의혹 규명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문 수사 인력도 편성했습니다. 여 단장은 내부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참고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가수 승리가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접대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승리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버닝썬 사태의 한 축인 가수 승리는 그동안 성접대 알선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성접대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관련 여성 4-5명을 조사했고 성접대 관련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접대 자리에 동석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등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승리가 2017년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 성매매 여성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2015년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리 측은 유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여성 손님 접대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여성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누가 접대를 받았고 실제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SK그룹 창업주 3세가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대가 3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SK그룹 창업주의 3세인 33살 최모 씨입니다. 경찰은 오늘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액상 대마 구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최 씨가 지난해 3월부터 2달 동안 공급책인 27살 이모 씨에게서 액상 대마를 5차례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액상 대마 1개당 15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상 대마를 얼마나 구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담배용으로 만든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특유의 냄새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시약금을 안 나온다고 모발을 해서 가서 보내지 않나. 경찰은 지난달 대마 공급책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대그룹 창업주 3세인 29살 정모 씨도 이 씨로부터 여러 차례 액상 대마를 직접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에 체류 중인 정 씨가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어젯밤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고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가 숨졌는데 운전자는 이 숨진 친구를 남겨둔 채 도망갔다가 결국 자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트럭 뒤에 승용차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소방관들이 차를 뒤로 빼고 문짝을 떼어내며 사망자를 수습합니다. 화물차대 모닝 차량 주정자가 받았는데 이제 모닝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최초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거.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에서 30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옆에 탄 친구 30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조수석 사람이 일단 내가 봐도 현장 직사예요. 의자가 한 이 정도 넘어져가지고 있었으니까 남자분이었고. 경차 조수석에는 숨진 남성이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정 씨는 사고 후 원룸으로 짐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이 원룸은 숨진 이 씨와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고 난 차도 이 씨 소유였습니다. 한 남자. 회사 직장 동료인데 그 회사에서 얻어준 그 원룸이 있어요. 같은 방에 거주하죠. 경찰은 둘은 친한 친구 사이로 같은 직장을 구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아났던 정 씨는 사고 22시간 만인 오늘 저녁 7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는데 가장 문제는 과일 같은 걸 담는 이 속 비닐이었습니다. 환경부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기가 있는 생선, 두부, 고기류나 흙이 묻은 채소나 과일은 비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나나는 어떨까요? 겉면에 흙이 없으니 비닐 사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문의가 계속되자 환경부는 포장 안 된 1차 제품이라 비닐에 담을 수 있다고 뒤늦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종이봉투도 코팅된 건 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만든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복잡하고 오락가락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단속 현장에 신준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칭 속비닐이라고 불리는 비닐봉투에 사람들이 과일을 담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품목에만 허용된 유일한 비닐봉투입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다른 물건을 넣으려고 하자 점원이 말립니다. 근데 이걸 또 가져와도 어디다 넣으면 안 되죠. 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안 돼요. 속비닐에도 담을 수 없는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상인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건 사용할 수 있고 없고를 저희한테 지침이 하나도 안 나왔고 계산대에서도 문제입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지만 물건이 많은 손님에겐 포대자루를 보증금을 받고 임시방편으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회용 쇼핑봉투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 의뢰해서 납품받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회용 봉투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해놨는데 이 수백만 원어치 중에 일부 남은 금액을 금전적 손실을 보고 창고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점.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시민들은 적극 협조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은 이제 또 시장 가고 가지고 다니면은 습관되면 또 괜찮을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상인들과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을 알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각 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발행됐습니다. 동네 상권을 살리려는 게 목적인데 현금깡 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꽃집입니다. 장미꽃을 주문하고 1,000원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다운으로 결제합니다. 크게 저기한 거 없으면 사용하죠. 글쎄 서민들 영세 상인도 살리자고 하는 거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오늘 일제히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것과 카드형, 모바일형 등 3가지 형태입니다. 전체 발행액은 4,962억 원에 이릅니다.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의 소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골목 상권 곳곳에서 자영업자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착한 소비의 문화를 만들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구매할 때는 6에서 10% 할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속칭 카드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 정도면 이런 데 막 이런 것만 눈에 띈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영세 상인들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 기준도 너무 높다고 주장합니다. 수업하는 가게 같은 건 충분히 자기네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할 확률이 많다고요.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네, 이번엔 상품권 얘기입니다. 혹시 갖고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려고 보관해두고는 하는데 한 유명 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부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상품권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현금처럼 지불하는 상품권.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편해 인기입니다. 유명 제화회사 에스콰이어사가 판매한 이 상품권도 그중 하나. 액면가 10만 원으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점에 제가 쓰려고 정말 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선물로 받은 5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올 초 구두를 사러 갔는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분노를 안 할 수가 없고. 무슨 영문인지 상품권을 들고 에스콰이어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그거 못 쓰세요. 사용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걸까? 에스콰이어는 경영이 악화되자 2014년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이듬해 패션그룹 형지에 인수합병돼 상호를 형지 에스콰이어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발행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2018년 말까지만 사용하도록 소멸시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몰랐던 소비자들에겐 올해부터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된 건데 청와대 게시판 등 인터넷 곳곳에 구제 요청 글들이 이어집니다. 해당 회사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더 이상 진행은 저희가 힘든 상황.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방적 방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거 사지도 않아요. 쓰레기. 결국 쓸모없는 상품권을 인터넷에 내놓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10만 원짜리 6만 원에 올렸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 채권, 즉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면 발행처를 상대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마지막 발행된 이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적혀 있음에도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 권리가 없어졌다 보기 때문에 추가 신고라고 채권 신고 기간을 내가 놓쳐서 못했다 채권 신고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시중에 풀린 에스콰이어 상품권은 12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현재로서 안타깝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업체의 또 다른 상품권은 여전히 곳곳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스콰이어 상품권 얼마에 판매하세요? 9,000원. 쓸 수는 있는 거.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 수출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수출을 떠받치던 메모리 반도체는 주문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의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D램 반도체 가격이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37%나 떨어졌습니다. 세계 1위 삼성전자조차 당황할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3월 신규 주문이 격감해 주문 절벽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고객사들이 반도체값 추가 하락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구매를 연기하고 있고 재고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6.5%나 줄었습니다. 대중 수출까지 크게 줄며 우리나라 수출액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입액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입니다. 관건은 반도체 시장이 언제 살아나느냐인데 이주열하는 총재는 회복 시점이 자꾸 늦춰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질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자체를 조금 낮게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기가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과 반도체라는 최후의 보루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과 5G 통신 요금제가 국내에서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단말기 값은 물론 통신 요금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만 빨라진 통신 속도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가수가 내 옆에서 함께 춤춥니다.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오는 5일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통신 3사가 일제히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통신비입니다. 5G는 짧은 시간대도 LTE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면 25에서 30GB, 프로야구 5G 중계를 보면 2.5GB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55,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8에서 9GB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7만 원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가격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찌 보면 좀 기만하는 요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가격도 LTE 대비 20만 원가량 비싼 120에서 130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요금제 할부금을 합치면 한 달 통신비 부담이 1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저는 아니더라도 아마 제 자녀들이나 원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통신업계는 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앞으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커피를 주문하듯 은행 업무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 벽에 막혀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선 19건의 시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에 탄 채로 음료를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으로는 현금 인출이나 환전 같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만 해두면 매장 직원이나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 심사할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19건을 오늘 선정했습니다.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풀어줄 테니 마음껏 사업해보라는 겁니다.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보고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 기회도 될 수 있는 금융 혁신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계좌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고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필요할 때 적용하거나 각종 인증서가 깔린 알뜰폰을 은행에서 구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개인 간의 주식을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의 상태가 준비나 과정에 시간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노화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흰머리가 해외에서는 최신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염색으로 감추기보다 흰머리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커밍아웃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관능미를 뽐내는 여성. 헐리우드 배우 셀마 헤이액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일까요? 흰머리가 자랑스럽다며 본인이 당당히 공개한 사진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중년 남성들. 자세히 보니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 벤 애플렉이네요. 당대의 청춘 스타들도 은발을 굳이 감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 남녀 불문 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흰머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한 가닥이라도 눈에 띌라 염색약 발라 꼭꼭 숨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뽐내는 머리색, 첨단 유행이 됐습니다. 인터넷에는 흰머리로 변신한 해외 여성들의 얘기가 쏟아집니다. That I had been coloring my hair for almost 20 years. Going gray, here we are. And in my head, in those days, having gray hair was not attractive to the opposite sex. Now, do I feel more confident, more secure, more, hey, this is what it is? 지금이야 새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한때 흰머리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된 인사도 있었습니다. You've seen the gray hair on my head to show you what it means to fight for change. 공화당과 예산 갈등 때문에 흰머리가 늘었다는 정치적 해석이 구구했지만 People think the gray is from his job. It's from his children. 흰머리 하면 떠오르는 국내 배우 생전의 신성일 씨죠. 뭐 염색하면 더 젊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참 무식한 소리야. 그런 소리 안 해줬으면 좋겠어. 멋있어. 그럼 이제는 자유만세 아니죠. 자유인. 자유만만세. 흰머리의 자유를 외치던 영원한 맨발의 청춘이었습니다. 나 머리만 허였지 하나가 안 들었어. 당대 최고 미녀였던 김지미 씨도 멋진 은발의 노배우가 되었죠. 제가 100살을 먹어도 또 그 더 이상을 먹어도 영원히 철이 안 날 것 같아요. 왕년의 톱스타 한지일 씨도 저는 지금은 웨이터. 백발성성한 모습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더 멋있어 보여요. 염색한 것보다. 저기 터키 이게 햇빛 이렇게 있는 날은 더 멋있다고들 야단입니다. 이 흰머리가 더 이렇게 저기 은빛 색깔이 더 밝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인생이 주는 은빛 훈장, 바로 흰머리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슬로바키아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 코미디언 출신 정치 신인이 결선 투표에 선착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신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진보적 슬로바키아 정당 대선 후보 주자나 차푸토바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오릅니다. 슬로바키아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연소 대통령으로 확정된 순간 벅찬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현지 시간 31일 대선 투표에서 차푸토바 당선인은 득표율 58.4%로 연립정부 여당 사회민주당의 세프쇼비치 후보를 앞서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Prijímam toto rozhodnutie s veľkou pokorou a s uvedomovaním si veľkej zodpovednosti. Ďakujem vám všetkým, že ste boli so mnou a sľubujem vám, že ja budem s vami. 차푸토바 당선인은 환경운동가 출신 변호사로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신인입니다. 소속 정당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날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대선 1차 투표 결과 역시 이변이었습니다. 코미디언 겸 배우 출신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1위에 오른 겁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2위 포로셴코 대통령과 오는 21일 결선 투표를 치를 전망입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대통령이 되는 역할을 맡았던 터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 젊은 지도자를 향한 동경이 두 나라 대선에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번 시즌 프로배구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정지석과 이재영 등 20대 젊은 에이스들이 배구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19 V리그 남자부 MVP 수상자는 대한항공 정지석입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대한항공의 주포 정지석이 MVP로 선정됐습니다. 총 29표 중 23표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표차로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정지석은 남자부 득점 9위와 공격 성공률 3위를 기록했고
수비 종합지표에서도 2위에 올라 대한항공의 창과 방패 역할을 모두 책임졌습니다. 첫 FA를 앞둔 정지석은 원소속팀 대한항공의 잔류가 유력한 가운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MVP는 흥국생명을 통합 우승으로 이끈 이재영에게 돌아갔습니다. 유효표 29표를 싹쓸이한 이재영은 올스타전과 챔프전에 이어 정규리그 MVP까지 석권했습니다. 정규리그와 챔프전 통합 MVP는 김연경과 황현주에 이어 이재영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꼴등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많이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항상 저 나쁜 길로 안 빠지게 도와주시고 제가 배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박미희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 프로 5년 차인 이재영은 화려한 세레머니와 인간 비타민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밝은 미소로 팬 서비스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각 24살, 23살인 정지석과 이재영은 활기를 불어넣으며 한국 배구의 에이스로 우뚝 섰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전 세계인이 가난한 사람의 성녀로 우러렀던 테레사 수녀를 다국적 선교사업체의 수장이자 근본주의 종교사업가라고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1995년 펴낸 저서에서 테레사 수녀가 독재자 악당들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2001년 테레사 수녀의 성인 추대를 심사하면서 그에게 악마의 변호인을 맡겼습니다. 중세 이래 성인을 추천하는 하느님의 변호인에 맞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이 악마의 변호인은 군대와 기업, 정부에서 레드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상 적군을 둬서 불합리하거나 경솔한 결정이 무사 통과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게 하는 것이죠. 장관 후보자 2명이 물러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11명에 이르렀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 내부에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레드팀 같은 견제의 목소리가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청와대는 후보자가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걸러내지 못했다며 검증 실패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와 언론이 검증의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이 무너졌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레드팀을 전담 조직으로 두라고 건의했습니다. 첫 내각 인사부터 부실 검증이 문제되자 청와대도 이 레드팀 운영을 검토했지만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귀가 얼마나 닫혀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한 분들이 많았을 듯합니다. 4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인사 만사, 인사 참사였습니다. 네, 4월에 들어섰지만 꽃샘 추위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꽃샘 추위가 예상돼 가벼운 옷차림보다는 두께감 있는 옷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곳곳에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파주 아침 영하 4도, 계룡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서울은 1도, 대전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도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오늘 내일
내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이 전망되고요. 동해안과 영남, 전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한 만큼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